실리콘밸리에서 온 3,500명의 사람들이 한국에 도착한 지 단 일주일 만에 많은 이들이 난생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풍경 때문도 관광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던 고향에서 한 번도 온전히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것, 즉 모든 것이 진정으로 사람을 위해 움직이는 삶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또 다른 선진국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한 깨달음이 서서히 명확해졌습니다. 우리가 굳게 믿어왔던 이른바 선진이라는 것이 어쩌면 미완성된 버전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말입니다. 떠날 때 우리의 마음을 맴돌았던 것은 본 풍경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금과 옥조처럼 여겨왔던 생활 방식, 그것 자체가 어쩌면 불완전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충격적이면서도 믿기 어려운 내부 소문 같았습니다. 세계 기술의 심장부에서 온 수천 명의 엘리트들이 짧은 출장 후에 집단적이고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겪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2위라고 하며 당시 넥서스 코리아라는 이름의 대규모 기술 교류 프로젝트의 수석 코디네이터였습니다. 제 업무는 기술적 발견, 잠재적 협력 기회를 기록하고 냉철한 보고서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최종적으로 기록한 것은 다름 아닌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이점은 숫자에 있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회의와 이메일, 비공식적인 대화 속에서 어느 누구도 새로 출시된 휴대폰에 대해 흥분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고 획기적인 알고리즘에 감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반복적으로 언급한 것은 지하철 환승 경험, 배달 음식의 정확한 도착 시간, 심지어 길가의 평범한 편의점 배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한 것은 일종의 느낌이었습니다. 매끄럽고 마찰 없이 세심하게 배려받는다는 느낌 말입니다. 프로젝트 요약 회의에서 평소 날카로운 언변과 데이터 제일주의로 유명했던 한 고위 엔지니어가 한참을 침묵하다가 회의실 전체를 조용하게 만든 말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늘 사용자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여기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사용자가 아니라 그저 생활하는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더 이상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그저 배경이자 무대일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주인공은 우리가 한 번도 진지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던 사회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술 뉴스가 아니라 문명의 충돌이었고 우리는 예상치 못했던 쪽이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그리고 그 3,500명의 자존심 강한 인재들을 강제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여 만들어야 할 미래는 도대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프로젝트 시작 당시 한국이라는 목적지가 최종 확정되었을 때 팀 내부에는 실망감이 역력하게 퍼져 있었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엘리트들 눈에는 세계가 몇 개의 층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최상층은 혁신의 성지인 자신들이었고 그 다음 층은 엄격한 엔지니어링과 최고의 장인 정신을 대표하는 독일, 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다른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상 지도에서 한국은 K-팝, 아이돌 드라마, 불고기, 그리고 치열한 e스포츠로 구성된 문화적 상징에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오락의 목적지이자 소비의 상징일 뿐 결코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부어 겸허하게 배워야 할 기술 허브는 아니었습니다. 왜 도쿄에 가서 로봇을 보거나 베를린에 가서 인더스트리 사점 0을 보지 않는 거죠? 한 선임 제품 매니저가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서울에 가는 것이 과연 팬덤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함인가요? 회의실에는 억눌린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그 안에는 저의 당혹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조정자로서 저는 그저 신흥혁신 생태계라는 공식적인 수사로 변명할 수밖에 없었지만 마음속 깊이 저 또한 같은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출국 전 소개 자료는 삼성, 현대에 대한 거시적 데이터와 강남 스타일에 대한 가벼운 농담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는 이번 그리 하드코어하지 않은 여행을 덜 지루하게 보이게 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우리는 거만한 시선 혹은 거의 형식적인 관용을 가지고 이 땅을 밟았습니다.
우리는 서구를 열심히 따라잡고 모방하며 사소한 부분에서 항상 허점을 드러내는 학습하는 국가를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업계 리더로서의 경험을 가르치고 공유할 준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거의 제로에 가까운 기대감이 이후 찾아온 거대한 인식의 쓰나미를 위한 가장 완벽한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전제가 완전히 뒤집히고 현실이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너무나도 실제적인 형태로 눈앞에 펼쳐질 때 그것은 놀라움이 아니라 격렬한 사상의 충돌입니다. 당신은 고정된 인식의 틀에서 세차게 내던져져 무중력 상태의 막연한 자기 회의 속에 부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조사하러 왔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전하러 왔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전복당했습니다. 이 여행의 시작은 호기심이 아니라 깊이 뿌리 박힌 오만함에서 비롯되었고 그 끝은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침묵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기술에 이미 무감각해져 있었습니다. 5G, 인공지능, 자동화 장비, 이러한 단어들은 실리콘밸리의 일상 대화 속에서 공기와 물처럼 흔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러한 것들을 만들고 시험하고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도착해서 식당을 오가는 서빙 로봇이나 길거리 곳곳에 보이는 고속 네트워크 표시를 보았을 때 아무도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한 동료는 심지어 이런 건 우리가 3년 전에 구글 캠퍼스 내부에서 이미 테스트했던 거야 라며 비웃는 듯 입맛을 다셨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별거 아니다라는 우월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월감은 다음 48시간 동안 빠르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린 것은 특정 기술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던 이 기술들이 여기서는 얼마나 매끄럽고 유연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그물망으로 짜여 있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장면이 기억납니다. 팀의 한 엔지니어, 전형적인 기술 덕후였는데 그는 이곳의 결제 시스템을 테스트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편의점에 들어가 물 한 병을 들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아마 애플페이랑 비슷할 거야 라는 것을 직접 경험해볼 참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카드 리더기에 가까이 대자 삑 소리와 함께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편의점을 나와 곧장 지하철역으로 향했고 같은 휴대폰으로 같은 동작을 하자 삑 소리와 함께 개찰구가 열렸습니다. 그는 지하철에 탑승하여 휴대폰의 한 앱을 열었습니다. 그 앱에는 그의 지하철 노선이 표시될 뿐만 아니라 방금 편의점에서 결제한 내역이 자동으로 연동되어 있었고 그의 일정에 따라 목적지 근처의 식당 할인 쿠폰까지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얘네들이 어떻게 연결된 거지? 내 결제 앱, 교통카드, 일정 관리, 지도.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 그 순간 저는 그의 얼굴에 떠오른 새로운 아키텍처를 발견했을 때 기술자들이 보이는 특유의 충격과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우리는 강력하지만 독립적이며 서로 단절된 도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결제 앱, 최고의 지도 앱, 최고의 배달 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마치 고개사처럼 이 앱들 사이를 서투르게 오가며 데이터와 경험을 스스로 연결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통합의 번거로움을 사용자에게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처음부터 문제를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더 빠른 결제 도구를 만드는 방법을 고민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외출해서 집에 돌아올 때까지 이러한 사소한 일들에 신경 쓸 필요 없게 만드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은 더 이상 고립된 점들이 아니라 삶의 모든 상황을 아우르는 매끄러운 공면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기술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그저 삶의 편리함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차이는 근본적입니다. 한쪽은 얼마나 날카로운 칼을 만들 수 있는지를 자랑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은 이미 그 칼들로 당신이 그저 즐기기만 하면 되는 성대한 만찬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도구를 만드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완전한 경험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창의력은 난생 처음으로 너무나도 편협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같은 비행기를 자주 타는 사람들에게 공항은 보통 불안, 피로,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차가운 흐름의 파이프라인과 같아서 보안 검색, 출입국 심사, 탑승구 같은 단계들을 거치며 마치 컨베이어 벨트 위를 움직이는 소포처럼 처리됩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우리가 이 공간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 시작되었습니다. 북적이는 인파도 시끄러운 소음도 없이 고요하고 효율적인 질서가 소리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명확한 안내를 따라 거의 멈춤 없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시계를 보며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고 불리는 이곳을 통과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계산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는 효율성에 집착하는 우리들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자동 출입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경험상 이곳은 보통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곳으로 늘 누군가가 문제로 인해 발이 묶여 긴 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줄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저는 지시에 따라 여권을 스캔 영역에 놓고 동시에 지문 인식기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딸깍, 첫 번째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정면의 카메라를 보며 안면 인식을 했습니다. 딸깍, 두 번째 문이 열렸습니다. 전체 과정은 10초도 차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고 도장도 찍지 않았으며 심지어 제가 검사받고 있다는 느낌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은 겸손하고 전능한 집사처럼 제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기도 전에 이미 길을 깔아놓은 듯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제 동료들의 얼굴에도 저와 같은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중 까다롭고 참을성 없기로 유명한 부사장 데이비드는 심사대를 통과한 후 평소처럼 서둘러 수화물 찾는 곳으로 향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여전히 부드럽게 작동하고 있는 심사대를 마치 예술 작품을 감상하듯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데이비드? 그는 저를 보지 않고 여전히 심사대를 응시하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리 아세요? 제 평생 처음으로 공항이 제 시간을 존중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말은 마치 총알처럼 정확히 제 마음을 꿰뚫어뒀습니다. 존중. 그렇습니다. 바로 그 단어였습니다. 여기서는 자신이 거대한 관료주의 시스템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세심하게 설계된 시스템이 능동적으로 당신에게 봉사하며 모든 불필요한 대기 시간과 마찰을 없애준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빠른 무료 와이파이부터 곳곳에 있는 충전기, 그리고 우리가 경험할 새도 없었던 샤워실, 캡슐 호텔, 실내 정원까지 인천공항은 단순한 환승역이 아니라 축소된 이상적인 도시 생태계였습니다. 이곳은 공간이자 동시의 경험입니다. 여행에 가장 필요한 구간에서 오히려 한없이 편안하고 배려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경험 말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짐을 찾고 도착 로비를 나섰을 때 저는 다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후 지금까지 겨우 20여 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는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아마도 출입국 관리관의 첫 번째 질문을 기다리며 줄을 서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선진국의 공항들은 더 크고 더 화려해지는 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인천은 또 다른 차원을 추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무감각입니다. 이곳은 당신이 과정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게 하고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하게 하며 여행의 피로를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선진이라는 단어를 차가운 기술적 수치에서 따뜻한 인간 중심의 배려로 재정의합니다. 여기서는 사람이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사람에게 적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스스로를 세계의 중심이라 자부하는 실리콘밸리가 아직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진입했을 때 이 도시가 제게 준 첫인상은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사이버펑크적인 광경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하늘 높이 솟은 홀로그램, 광고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울의 현대성은 더 내성적이고 일상에 스며든 형태였습니다. 드러내지 않지만 어디에나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느낌은 제가 처음으로 혼자 지하철을 탔을 때 특히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낡고 혼란스러우며 종종 지연되는 대중교통 시스템에 익숙한 사람으로서 저는 대도시의 지하철에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의 지역지도 앱을 열고 목적지를 입력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앱은 최적의 경로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환승역을 다른 색깔로 명확하게 표시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표시된 정보에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앱은 제가 5호차 3번 문에 탑승해야 한다고 알려주었고, 이렇게 하면 환승역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리면 바로 다음 열차로 환승할 수 있는 계단이 맞은편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음 열차가 3분 후에 도착하며 현재 객차 내 혼잡도는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좌석이 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당시 저의 첫 반응은 이건 불가능해 였습니다. 이는 모든 열차의 실시간 위치, 속도, 탑승객 수, 그리고 각 역의 물리적 구조도를 포함한 도시 전체의 교통 데이터가 모두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동기화되고 극도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개인에게 제공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데이터 처리 능력과 시스템 통합 능력은 천문학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지시대로 지정된 위치로 갔습니다. 열차는 정시에 도착했고 제 앞에서 문이 열렸으며 객차 안에는 정말 빈 좌석이 있었습니다. 저는 앉아서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마음속으로는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파괴적인 기술을 만드는데 몰두하고 거대한 서사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철학을 보았습니다. 기술의 존재 의미는 당신을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완전히 잊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계획할 필요도 없으며 통근 중의 불확실성에 대해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 거의 보이지 않는 안내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가장 친절한 개인 비서처럼 모든 번거로운 세부 사항을 처리해 줄 것입니다. 기술은 당신이 배우고 적응해야 하는 복잡한 도구가 아니라 도시의 조직의 일부로 변하여 공기처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며칠 후 우리 팀은 저녁 식사를 위해 한 식당에 갔고 식사를 마쳤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길거리에 서서 택시를 탈지 지하철을 탈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한 한국인 동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는 휴대폰을 열어 마지막 지하철 시간을 초 단위까지 정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앱을 열어 우리가 있는 위치 근처의 택시 수와 예상 대기 시간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멀지 않은 곳에 불이 켜진 정류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둘 다 기다리고 싶지 않으면 저기 공유 자전거도 탈 수 있어요. 앱으로 스캔하면 되고 처음 30분은 무료예요. 자, 그 순간 우리 모두는 침묵했습니다. 우리는 특정 기술에 놀란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선택의 자유와 정보의 투명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낯선 도시의 한밤중에 당신은 길을 잃거나 무력감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도시 전체의 인프라가 데이터를 통해 당신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더 높은 수준의 발전입니다. 기술이 더 이상 의도적으로 전시될 필요가 없을 때, 기술이 이미 당신 삶의 모든 틈새에 스며들어 일상 속의 작지만 짜증나는 주름들을 부드럽게 펴줄 때, 비로소 그 궁극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서울은 경이로운 볼거리로 자신의 현대성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절하고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로 무엇이 진정한 잘 작동하는 것인지를 증명했습니다. 여기서는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우리는 효율성에 대한 숭배가 거의 종교적 수준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도구와 방법론을 사용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KPI를 측정하며 더 빠르고 더 많이, 더 적은 비용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비즈니스 서비스 영역으로도 확장됩니다. 우리는 더 빠른 배송 속도, 더 짧은 응답 시간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경험은 우리가 추구하는 효율성이 애초에 초점을 잘못 맞춘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비 내리는 어느 밤, 팀은 긴급 프로젝트 때문에 호텔에서 밤늦게까지 야근했습니다. 모두 지치고 배고팠지만 아무도 밖에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배달 음식을 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에서도 흔한 일이었지만 보통 불확실한 대기 시간, 비싼 비용, 그리고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경험을 동반했습니다. 예, 우리는 시험 삼아 현지 배달 앱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앱에는 치킨과 맥주부터 전통 한식, 서양 피자까지 거의 모든 종류의 근처 식당들이 망라되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열댓 명 되는 우리 모두가 7, 8군데의 다른 가게 음식을 주문했지만 모든 주문을 같은 화면에서 결제하고 추적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주문 후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앱에는 예상 도착 시간이 30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동적 지도에는 각 배달원의 실시간 위치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그들은 마치 정확한 일벌들처럼 여러 방향에서 우리 호텔로 모여들었습니다. 단 하나의 주문도 지연되지 않았습니다. 29분 후 호텔 프런트에서 전화가 와서 우리의 배달 음식이 모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려가 보니 모든 음식이 모은 상자에 깔끔하게 담겨 있었고 한 배달원이 한꺼번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포장은 완벽했고 음식은 갓 주방에서 나온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전체 과정은 마치 정교하게 안무된 발레처럼 매끄러웠습니다. 우리는 불안한 기다림을 겪지도 않았고 주소 확인 전화를 한 통도 받지 않았으며 누구와도 불쾌한 소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를 느꼈고 그 필요는 거대하고 정밀한 시스템에 의해 거의 완벽한 방식으로 충족되었습니다. 모두가 음식을 먹으면서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빠른 게 아니야. 물류 알고리즘을 담당하는 동료가 말했습니다. 이건 확정성이야. 내가 주문하는 순간부터 시스템은 나에게 안정적인 기대를 주었고 그것을 완벽하게 지켰어. 모든 불확실성을 없애준 거야. 이건 심리학적으로 가장 고급스러운 사용자 경험이지. 그의 말이 제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빠름이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방해받지 않음이었습니다. 배달, 택배, 온라인 쇼핑할 것 없이 시스템 전체의 설계는 당신의 정상적인 생활에 대한 방해를 최대한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언제 택배가 도착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스템이 1시간 전에 정확한 배송 시간대를 문자로 알려주고 심지어 앱에서 직접 배달원에게 문 앞에 놓아달라고 메시지를 남길 수도 있었습니다. 수리기사를 기다리느라 하루 종일 휴가를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30분 단위로 정확한 시간창을 예약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업들은 단순히 성과와 효율성만을 최적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감정까지 최적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것을 전략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이면에는 깊은 공감 능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대인에게 가장 소중한 자원이 돈이 아니라 깨지지 않는 자유로운 시간과 불안에 잠식되지 않는 평온한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끊임없이 알림과 푸시, 독촉으로 사용자의 주의를 빼앗으려는 실리콘밸리의 비즈니스 모델은 너무나도 거칠고 원시적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효율적인 도구를 만들었지만 동시에 사람들을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고 집중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회 환경을 함께 구축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한 효율성은 결국 사용자의 평온함을 희생시킨 대가로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저에게 진정한 효율성이란 기계를 더 빨리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속도 경쟁이 아니라 경험과 존중에 관한 생태계였습니다. 이번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저의 모든 선입견과 편견을 완전히 내려놓게 한 그 순간은 첨단 기술 연구실이나 다국적 기업의 회의실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 오는 오후 삶의 정취가 가득한 전통거리에서 완전히 불완전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 팀은 인사동 근처에서 자유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쏟아진 소나기에 발이 묶였습니다. 서울의 여름 소나기는 갑작스럽고 강렬해서 우리 몇 명은 우산도 없이 허둥지둥 고풍스러운 찻집 처마 밑으로 비를 피했습니다.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우리 옷은 절반 이상 젖어 꽤 난감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저는 휴대폰을 꺼내 주변 편의점을 검색하며 우산을 사러 달려갈 가능성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기예보 앱의 부정 확성을 불평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고속으로 작동하는 컴퓨터처럼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으며 이 통제 불능 상황을 제어하려 애썼습니다. 바로 그때 찻집의 나무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전통 한복을 입고 문가에 서 계셨습니다.
영어를 못하시는 할머니는 그저 비에 젖은 우리 외국인들을 보며 미소를 지으시더니 손짓으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하셨습니다. 우리는 망설였습니다. 혹시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에는 사업적인 고려는 조금도 없고 오직 순수한 선의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망설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찻집 안에는 은은한 쑥 향기가 퍼져 있었고 고요하고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가 무엇을 주문할지 묻지 않으시고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보리차 몇 잔과 깨끗하고 따뜻한 수건 몇 장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우리 앞에 놓아두고 옆에 있는 난로를 가리키며 젖은 옷을 말릴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책을 들고 조용히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연히 집에 들른 조카들이고 그녀가 한 모든 행동은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멍하니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르고 모든 서비스는 앱을 통해 주문하고 결제해야 한다고 익숙하게 생각하는 현대인인 우리는 그 순간 완전히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 차 한 잔, 그 수건 한 장은 무료였습니다. 그 보살핌은 값을 매길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 말없이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의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 앉은 가장 확고한 기술 지상주의자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모든 것을 최적화하고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이 작은 찻집에서 우리가 경험한 이 따뜻함과 평온함은 어떤 코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AI로 우리의 필요를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의 삶에서 축적된 공감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우리의 공영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대가 없는 선의를 사용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깊이 깨달았습니다. 좋은 사회 시스템의 진정한 힘은 모든 것을 얼마나 완벽하게 통제하고 최적화할 수 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통제 불능일 수도 있고 불완전할 수도 있으며 낯선 사람의 선의에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을 얼마나 많이 허용하느냐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난감한 상황에서 모든 경계를 풀고 낯선 사람의 따뜻함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은 휴대폰 앱으로 1분 안에 우산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보다 훨씬 강력하고 훨씬 고차원적입니다. 그 순간 실리콘밸리에서 온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우리 통제광들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모든 문제에 기술적 해결책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으로 진보된 사회는 기술로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사람에게 봉사한 후에도 궁극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순수하고 따뜻한 연결이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끔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도 되고 갑옷을 벗고 마음 편히 느슨해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 비가 그친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이 도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저를 가장 놀라게 한 점은 현대와 전통 중에서 전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분법적인 선택을 거부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둘 모두를 보존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같은 시공간 안에서 매끄럽게 융합시키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는 거의 야만적인 파괴적 혁신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움직여서 기존 것을 부수라는 신념을 따릅니다. 낡은 것은 종종 발전을 가로막는 짐으로 여겨져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빠르게 허물고 제거하고 잊혀져야 할 대상으로 취급됩니다. 역사는 종종 박물관의 전시물이나 교과서의 한 문장으로 축소되어 뜨거운 현실 생활과는 유리 한 장 사이를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을 보았습니다. 6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조선 왕조의 궁궐인 경복궁. 그 붉은 벽과 노란 기와는 도시의 가장 중심에 고요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벽 너머에는 빼곡히 늘어선 현대식 고층 빌딩과 차량으로 북적이는 도로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갈등도 부조화도 없으며 마치 처음부터 함께 있어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래된 궁궐은 고립된 관광 명소가 아니라 도시 스카이라인의 일부이자 시민들의 일상적인 시야의 일부였습니다.
더욱 인상 깊었던 것은 전통 한복을 입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리지어 이야기꽃을 피우며 삼청동의 돌길을 걷고 현대적인 카페에 들어가 최신 휴대폰으로 셀카를 찍었습니다. 그들의 한복은 의도적이고 공연적인 복고가 아니라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패션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유산을 몸에 입고 현재 속에서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한 젊은 현지 디자이너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빠른 현대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전통 요소를 보존할 수 있었나요? 그의 대답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존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존이라는 단어는 그것을 취약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는 의미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이것을 재통합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오래된 것이 우리의 새로워지는 것을 방해할까? 라고 묻지 않고 이 오래된 것 속에 어떤 지혜와 미학이 있어서 현재의 삶에 활용하면 더 좋아질까? 라고 물어요. 재통합. 이 단어가 제 마음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신성시하지 않고 역사의 유전자를 현대 생활의 피 속에 다시 주입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건물을 설계할 때 한국 전통 건축의 첨화 곡선에서 영감을 찾을 수도 있고 새로운 문화 상품을 개발할 때는 고대 청자의 문양에서 요소를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깊은 문화적 자부심입니다. 그들은 과거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물이자 무궁무진한 영감의 원천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미래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서둘러 자신들의 과거와 선을 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장 현대적인 기술로 가장 오래된 전통을 재해석하고 활성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반성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전면적인 서구화와 전통고수라는 이분법적인 대립 속에서 갈등하며 마치 이 둘이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저는 더 성숙하고 여유로운 태도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한 나라가 한 손으로는 최첨단 반도체 기술을 단단히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수백 년 된 고궁의 화려한 단청을 부드럽게 쓰다듬을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보존이 아니라 역사와 현실의 공생입니다. 이것은 한 국가가 세계에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뿌리가 바로 미래를 향해 날아갈 나의 날개라고 말입니다. 여정이 깊어질수록 저는 한국 사회가 저에게 진정으로 경외감을 느끼게 한 것이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 시설, 즉 5G 네트워크, 스마트 도시, 효율적인 물류가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나 존재하는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 방식,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구축한 사회적 신뢰 시스템이 그것이었습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카페에서 일하다가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노트북, 휴대폰, 지갑 등 제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어느 대도시에서나 통용되는 거의 본능적인 자기 보호 행동입니다.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국인 젊은이는 제 행동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유창하지 않은 영어로 제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여기 두세요. 아무도 안 가져갈 거예요. 저는 잠시 멈칫하며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다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카페 안에는 적어도 서너 개의 테이블에 노트북이나 휴대폰이 놓여 있었고 그 주인들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문을 하거나 밖에 나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전혀 걱정하는 기색 없이 태연해 보였습니다. 저는 몇 초간 망설이다가 스스로에게는 모험과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맥북 프로를 그대로 테이블 위에 열어둔 채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 몇 분 동안 제 마음은 사실 불안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싼 장비가 아니라 일종의 신뢰 테스트와도 같았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제 노트북이 아무 탈 없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제 마음속에 밀려든 것은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아니라 깊은 충격과 함께 약간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이러한 무형의 안전감, 말로 표현되지 않는 사회적 계약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소프트 기술이자 어떤 보안 카메라나 암호화 알고리즘보다 더 효율적인 사회 인프라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우리는 신뢰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도난 추적기, 암호화 지갑, 이웃 감시 앱.
우리는 기술을 사용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경계심이 가득한 사회에 비싼 방화벽을 겹겹이 쌓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들이 더 근본적인 방식으로, 즉 교육, 지역사회 문화, 그리고 보편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내 이 방화벽을 구축할 필요성을 낮추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러한 친절함과 연결은 모든 면에서 나타났습니다. 저는 지하철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는데 한 아저씨가 제가 지도를 보며 당황해하는 것을 보고는 먼저 다가와 번역 앱으로 저와 소통한 후 제가 올바른 플랫폼에 도착할 때까지 직접 데려다 주었습니다. 식당에서는 옆 테이블 손님들이 친절하게 우리에게 고기를 올바르게 굽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심지어 길을 물으면 낯선 사람들도 당신이 길을 잃을까봐 걱정하여 직접 얼마 간 길을 함께 걸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프로그래밍으로 구현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나보다 우선시하는 집단의식, 타인을 돕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적 습관이라는 문화에서 비롯됩니다. 수많은 개인의 선의로 짜여진 이러한 네트워크는 어떤 기술 시스템보다도 강하고 효율적입니다. 이것은 사회 전체의 운영 비용을 크게 절감시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경계하는데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고 작은 사고에 대해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면 항상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스마트 시티는 센서와 데이터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과 신뢰에 관한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으로 스마트한 사회는 카메라로 가득 찬 사회가 아니라 카페 테이블에 노트북을 두고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인프라야말로 한국의 가장 강력하고 우리가 가장 배워야 할 핵심 기술입니다. 여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 고요한 밤에 저는 혼자 호텔 방 창가에 앉아 서울의 찬란한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반짝이는 거리, 질서 정연한 차량의 흐름, 고요히 서 있는 건물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조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의 질문, 제가 이전에는 전혀 생각해 본 적 없었고 심지어 터무니없다고 여겼던 질문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점점 더 명확하고 점점 더 날카롭게 말입니다. 만약 어떤 사회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더 적은 압력을 느끼게 할 수 있다면, 만약 그 사회의 공공서비스 시스템이 더 원활하게 작동하여 사람들이 사소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면, 만약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더 친절하여 사람들이 더 많은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진정한 의미에서 선진적이란 말인가? 이 질문의 출현은 마치 번개처럼 제가 지난 20여 년 동안 쌓아왔던 인지체계 전체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와 제 주변의 실리콘밸리 엘리트들은 늘 선형적이고 단일한 기준으로 세상을 측정했습니다. 기술이 더 강한 것이 더 선진적이고 GDP가 더 높은 것이 더 선진적이며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더 선진적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우월감의 사슬 꼭대기에 서서 당연하다는 듯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다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인간의 경험을 핵심으로 하는 평가 체계를 말입니다. 이 체계에서 선진은 당신의 휴대폰 프로세서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지하철 환승 시 얼마나 걸어야 하는지를 의미합니다. 선진은 당신의 AI 모델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사는 노인이 얼마나 편리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선진은 당신 회사 시가총액이 얼마나 높은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이 퇴근 후 삶을 즐길 시간과 에너지가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우리 실리콘밸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두뇌들을 총동원하여 광고 클릭률을 최적화하고 중독성 있는 알고리즘을 설계하며 디지털 세계 속에서 가상현실의 축제를 하나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효율성과 성장을 신성시하며 이를 위해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시간, 정신건강을 희생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부를 누리고 기술적으로 매우 강력한 사회를 만들었지만 이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분열되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문제는 한국이 얼마나 빨리 달렸는가에 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마치 숙련된 엔지니어 집단처럼 엄청난 비용을 들여 엔진이 엄청나게 강력하고 속도가 매우 빠른 우주선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도를 자랑스러워했지만 이 우주선 내부가 편안한지, 항해하는 목적지가 정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마도 우주선의 속도는 우리만큼 빠르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들은 매우 편안하고 인간적인 배려가 가득한 조종실을 만들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들은 여정 속의 모든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한지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이 생각이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을 때 저는 섬뜩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신념이 무너질 때의 전율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를 세계의 항해사라고 여겨왔지만 어쩌면 우리가 길을 잃은 방랑자였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우리가 기술로 구축한 그 화려해 보이는 미래가 어쩌면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다는 가장 소박한 본원에서부터 벗어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 순간부터 선진이라는 단어에 대한 저의 정의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우리 3,500명 중 대다수에게 출장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강제적이고 깊숙이 스며드는 인지재설정과 같았습니다.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주지 않았지만 우리의 오래되고 뿌리 깊은 많은 신념들을 파괴했습니다. 자, 우리가 돌아간 후에 일어난 변화는 우리가 무엇을 새로 보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의심하기 시작했는가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성장을 유일한 목표로 삼는 기술 발전 모델이 과연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셜 제품을 담당하는 한 고위 임원은 내부 토론회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제품이 전 세계를 연결하는 동시에 주변 사람들을 더 외롭게 만든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사용자 체류 시간이 그들의 현실 생활 시간을 잠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과거에는 이런 질문이 순진하고 비현실적이라고 여겨졌겠지만 그날 회의실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개인주의와 자유시장, 정신이 살기 좋은 도시와 사회를 구축하는데 과연 만능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의 대중교통, 의료 시스템, 사회 보장이 효율성과 인간적인 면에서 한국에서 본 것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이러한 문제들을 늘 관료주의나 효율성 부족 탓으로 돌렸지만 이제는 그 이면에 집단과 개인의 권리 경계에 대한 더 깊은 철학적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에 대한 우리의 정의가 너무 좁고 물질적인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성공이란 더 높은 급여, 더 큰 집, 더 빠른 차를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우리는 다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깨끗한 도시 환경, 안전한 공동체, 불안 없는 통근 시간, 낯선 사람의 친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이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바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과거에 굳게 믿었던 것이 틀렸거나 적어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궁전에 산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문득 밖에 나가서 더 합리적이고 편안하며 따뜻한 집을 본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궁전으로 돌아와 금빛 찬란한 화려함 대신 온갖 불편함과 결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번 여행은 마치 열쇠처럼 우리가 감히 열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 뒤에는 새로운 중어틀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총체적 경험을 기준으로 삼는 완전히 새로운 중어틀이 말입니다. 이 중어틀을 갖게 되자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당연하게 여겼던 온갖 불편함과 혼란을 마음 편히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작지만 끊임없이 지속되는 의문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의문은 어떤 상세한 시장 분석 보고서보다도 진정하고 깊이 있는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체계 전체를 재정립하는 경험이었습니다. 3,500명의 사람들이 실리콘밸리로 돌아갔을 때 그들이 가져온 것은 짐과 기념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러움, 혼란, 심지어 약간의 좌절감이 뒤섞인 감정을 가져왔습니다.
이 감정은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처럼 각자의 회사와 팀 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점심시간의 잡담에 불과했습니다. 야, 너 들었어? 한국 갔던 사람들 돌아온 후에 뭔가 좀 이상하대. 그러게 우리 팀 제시카는 요즘 매일 우리 배달앱이 얼마나 쓰기 힘든지 불평하고 있어. 점차 이러한 사적인 논의는 공개적인 토론으로 발전했습니다. 각종 프로젝트 회의에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인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왜 서울 지하철 앱처럼 사용자에게 더 정확한 도착 알림을 제공할 수 없을까요? 한국의 그 결제 시스템은 모든 것을 통합했는데 우리 제품은 왜 이렇게 단절되어 있죠? 한국 경험은 내부적으로 뜨거운 단어가 되었고 하나의 기준점이자 현 상태에 도전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특정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경험에 대한 집단적인 갈망이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로서 저는 특히 깊이 체감했습니다. 제 이메일은 온갖 종류의 문의로 가득 찼습니다. 다른 부서의 책임자들, 심지어 다른 회사의 친구들까지 저에게 물었습니다. 리, 한국 프로젝트가 아주 성공적이었다던데 우리에게도 좀 공유해 줄 수 있을까요? 그들이 원한 것은 더 이상 기술 트렌드에 대한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동료들이 도대체 어떤 경험을 했기에 그렇게 크게 변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차례의 공유회를 조직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평소에는 냉정하고 이성적인 엔지니어와 제품 매니저들이 거의 선교사적인 열정으로 동료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인천공항의 매끄러움, 서울 지하철의 정확함, 그리고 비 오는 밤 따뜻했던 찻집을 묘사했습니다. 청중의 표정 또한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다가 중간에는 놀라움을 거쳐 마지막에는 깊은 생각에 잠기는 표준적인 변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돌 하나가 1000개의 파도를 일으키듯 한 개인의 경험은 주관적인 감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곳에서 왔고 비슷한 배경을 가진 수천 명의 엘리트들이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을 때 이는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이 됩니다. 이러한 물결은 회사 내부의 변화를 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팀은 제품 디자인 철학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기능과 성능만을 단순히 추구했지만 이제는 사용자의 전체적인 경험과 정서적 요구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사부서는 한국 모델을 참고하여 직원들에게 더 적은 스트레스와 더 인간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회사도시계획 고문까지 서울의 도시관리 모델을 연구하며 우리 캠퍼스 주변의 교통 및 생활 편의 시설을 개선하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쓸모없는 출장으로 여겨졌던 것이 의도치 않게 회사 전체를 움직이고 실리콘밸리 문화, 인식의 일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렛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를 증명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변화의 동력은 종종 차가운 데이터 보고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생생하고 반박할 수 없는 직접적인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현 상태에 의문을 제기하고 더 나은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믿기 시작할 때 변화는 이미 불가피하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면 거창한 결말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여행의 최종 결론은 지극히 작고 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 삶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며 막히는 고속도로를 통근하고 강력하지만 서로 단절된 앱들을 사용하며 비싸지만 혼란스러운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영원히 변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마음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대중교통의 지연으로 짜증이 날 때마다 서울의 초단위까지 정확했던 지하철 시스템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결제 앱들 사이를 전환하며 불편함을 느낄 때마다 모든 것을 통합했던 티머니 카드가 생각났습니다. 지역 치안 문제에 대한 뉴스를 볼 때마다 노트북을 테이블에 안심하고 놓아둘 수 있었던 그 카페가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기억들은 마치 작은 가시처럼 제 일상생활의 모든 구석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지금 견디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더 나은, 더 여유롭고 더 인간적인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생각을 그저 여행 후유증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사라지기는커녕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외부 세계에 대한 관찰에서 점차 자기 삶에 대한 성찰로 내면화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인가? 더 크지만 더 불안한 집을 얻기 위함인가? 더 빠르지만 도로에서 더 오래 막히는 차를 소유하기 위함인가? 기술적으로는 매우 선진적이지만 삶의 경험 면에서는 마찰과 불안으로 가득 찬 사회에서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함인가? 저는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여가 시간을 활용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첨단 기술 뉴스를 쫓지 않고 한국 사회, 문화, 도시 계획에 관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 직업 계획을 실리콘밸리에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에서 서울에서 일할 기회를 찾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더 이상 조사했던 목적지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강렬한 귀속감의 갈망이 되었습니다. 제가 갈망한 것은 단순히 더 편리한 도시가 아니라 제가 보살핌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사회 환경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이번 여행의 가장 깊고 가장 진실된 결과물입니다. 그것은 보고서도 프로젝트도 아닌 제 개인적인 삶의 궤적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가장 강력한 변화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어떤 것에 깊이 감동받았을 때 마침내 용기를 내어 자신의 선택을 바꾸고 자신의 삶을 바꾸며 당신이 한번 살아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결국 저를 더 뛰어난 기술 전문가로 만들지 못했지만 더 행복한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놀라운 미래 기술로 저를 감동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하지만 더 파괴적인 방식으로 저를 오랫동안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제가 혼란스러웠던 것은 왜 어떤 사회는 동시에 그렇게 현대적이고 그렇게 매끄럽고 또 그렇게 편안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발전이 다닐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성을 원한다면 따뜻함을 희생해야 할 수도 있고 혁신을 원한다면 약간의 혼란을 용인해야 할 수도 있으며 자유를 원한다면 약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현대화 자체가 압력, 소외, 그리고 고강도의 마찰을 필연적으로 동반한다고 이미 암묵적으로 동의한 듯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이것도 저것도 모두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효율적인 시스템과 인간적인 배려가 공존할 수 있고 첨단 기술과 따뜻한 전통이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빠른 발전과 여유로운 삶이 병행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 가장 깊이 생각해 볼 문제는 한국이 도대체 무엇을 제대로 했는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 이른바 선두주자들이 잘못된 길을 너무 오랫동안 걸어온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발전의 핵심이 끊임없이 더 새롭고 더 강력하고 더 복잡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잘못 믿어왔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발명에 집착했지만 통합을 소홀히 했고 파괴에 열중했지만 최적화를 잊었습니다. 우리는 활용점정과 같은 혁신에 무수한 에너지를 쏟아부었지만 우리 일상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경험의 고통에는 눈 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아마도 우리가 아직 가지지 못한 것을 창조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즉 교통, 상업, 공동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더 올바르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진정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를 되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추상적인 데이터와 개념이 아니라 각 개인을 위해 봉사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3,500명의 실리콘밸리 엘리트들이 일주일 만에 강제로 받아들여야 했던 가장 단순하고도 가장 무거운 사실일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관찰과 감정이며 아마도 편협하고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진실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